북한이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 사이버 공격 능력도 세계를 위협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거의 완벽한 무기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심정숙 기자, 네. 어떤 내용입니까? 뉴욕타임스의 그 보도가 난 건데요. 미국의 네. 국가안보국 국장을 지냈던 인사가 미국의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완벽한 무기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그 해킹하는 그 사이버 부대가 1980년대 후반부터 양성이 됐던 게 사실이고, 네.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어떻게 보면 해킹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재라고 하면 인재인데 많이 몰려 있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사이버 강도질이라든지 불법적인 어떤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왕왕 그 북한의 소행으로 네. 그 추정이 되거나 밝혀지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는 또 이런 점도 지적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바로 사이버 공격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안성맞춤인 그런 범죄 행위가 아니겠나,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이버 해커 부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누가 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규모는 네. 능력을 어디까지를 해커로 보느냐 하는 따라서 네. 우리가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한 3, 4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 한국에 은행을 이렇게 해킹한다든가 하는 숫자를 한 3,000명 정도로 봤는데, 네. 지금은 한 6,0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아, 2배나 늘었습니까? 지금 몇 년 사이에? 예, 그렇게 2배로 늘어나는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킹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인력은 한 3만 명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우. 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사람들이 평소에는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 돈을 벌다가, 네. 경찰 천국에 이런 데서 지시가 내려가면은 딱 모여가지고 네. 해킹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힘을 합쳐서 해킹을 네.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다른 돈벌이를 하다가 네. 또 해킹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는 사람,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추정하기로는 이 노광철이라는 인물이 사이버 부대를 총지휘한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정확합니까? 노광철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럼 누굽니까? 노광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은 네. 이건 인민군의 군수를 담당하는 네. 군수동국총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노광철이 해킹의 최고 책임자는 아니고 최고 책임자는 정찰총국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정찰총국장의 지휘하에 해킹 부대가 운영되고 있다. 근데 지금 북한 해킹팀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인도, 그러니까 주로 서버나 이런 것들을 다 인도에서 기점으로 퍼져나간다는 게 나와 있고요. 해킹 기술은 이란을 통해서 지금 도입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하필 인도고 그리고 이란입니까? 인도가 상당히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의 기술자들이 인도로 가서 많이 IT를 배웁니다. 네. 그래서 인도를 일단 해킹 거점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 죽었을 때. 그랬었죠. 그때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도 거기 있는 북한 해커들을 하고 합작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사활하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상당히 북한의 이 해커 능력을 가진 그런 IT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태국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란이 최근에 미국이나 인도에 해킹했던 기술이 바로 북한에서 나온 기술과 같다고 그래가지고, 네. 결국은 이란과 북한 간에 네. 해킹 기술을 공유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란과는 다른 무기 기술도 많이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 해킹 기술도 이란을 통해서 도입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군요. 제가 알기로는 인도, 말레이시아, 네팔 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주 부대가 중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 선양에 중국 선양 신도산에서 그 해킹팀 원들이 거기에 응거하고 있으면서 항상 평소에도 평소에는 아까 우리 김정국 박사 얘기한 대로 돈을 벌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특히 우리 남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해킹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이 세계적인 해킹 공격, 사이버 전쟁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시스템 같은 컴퓨터 OS를 사용하다 보면
미국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붉은 별이라는 컴퓨터 운용 시스템 OS를 따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킹 안 당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OS를 만들어서 쓰는 건가요? 맞습니다. 북한이 현재 IP를 한 1,100백 개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전부 다 중국 회사를 통해서 차이나 텔레콤인지 회사를 통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미국에 윈도우를 쓰게 되면은 미국이 거다가 그 해킹 프로그램을 집어넣게 되면 바로 북한의 모든 그런 정보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 붉은 별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저게 그래서 뭐 해킹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충분한 능력이 되나요? 저 OS가? 해킹을 막는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거기 내부에는 해킹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해킹 프로그램이 타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방어를 시작하겠죠. 네.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북한에 저 해외에 나 있던 많은 그 사람들이 삼성 그 갤럭시를 쓰다가 저 아이폰으로 다 바꿨다는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거다가 해킹 프로그램을 넣을까봐 삼성 그 핸드폰을 쓰다가 전부 다 이제 아이폰으로 바꿔버렸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북한은 2대에 걸쳐서 사이버 공격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김정은뿐만 아니라 이미 김정일 세대부터 21세기 전쟁은 정보에 관한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사이버 전쟁 준비를 시작해 왔고요. 김정은이 이를 이어받아서 사이버 공격에 매우 투자와 그리고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부분에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네. 있는데,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네. 그 당시에 북한이 물고기를 우리가 줄 게 아니라 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해서 우리 국내 유수 대학의 우수한 그 대학 교수들이 북한에 가서 사이버 강의를 몇 달씩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북한이 컴퓨터가 전략물자로 걸려있기 때문에 네. 컴퓨터를 수입하기 힘들었는데 북한이 그때 뭘 한다면은 남북한의 그 이산 가족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컴퓨터 달라서 우리 컴퓨터를 줬습니다. 아이쿠. 그때 줬던 그런 그 모든 기자잖아. 그런 기술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한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때 우리 기술자들이 가서 과학자들이 가서 강의해줬던 컴퓨터 기술 그리고 또 이산가족 찾기 위해서 지원해달라던 컴퓨터들이 결국엔 사이버 공격의 기술 개발을 위한 근간이 됐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저게 뭐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국에서 중국어 연수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학교에 와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최고의 영재들만 네. 매년 200명을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물론 저하고 있을 때는 그때 중국어를 배우는 단계였지만 그 6개월 기간이 끝나면 바로 중국에서 컴퓨터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최고 영재들을 북한은 장기간 10여 년 거의 20년 가까이 중국에 보내가지고 해커로 키운 거군요. 컴퓨터 기술을 배우게 한 거죠. 네. 물론 꼭 해커만 키우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렇진 컴퓨터 않지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지금 2대에 걸쳐서 아버지 김정일과 아들 김정은에 걸쳐서 사이버 전쟁을 준비해 왔다. 그런데요. 단순히 군사 목적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돈벌이 수단으로도 이 사이버 해킹의 기술을 북한은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보면요. 랜섬웨어 공격. 그러니까 해킹해서 돈을 요구하는 일종의 사기 같은 거죠. 그리고 디지털 은행을 털어서 돈을 빼가는 이런 도둑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북한의 외화버는 방법으로도 쓰인다고. 저게 아주 창피한 노릇입니다. 네. 랜섬이라는 것이 그 바이러스를 그렇죠. 감염시킨 다음에 그걸 이제 치유해 줄 테니 돈 내라. 이런 거잖아요. 짓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그 많은 피해가 가서 돈을 많이 북한한테 뜯겼죠. 그다음에 디지털 은행 털이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털어가지고 그랬었죠. 8천만 불 이상을 이제 이렇게 그 갈취했던 적도 있고. 하여간 북한이 정말로 같은 우리 동포로서 창피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 북한이 사이버 전쟁을 위한 해킹 기술도 전 세계를 위협할 만큼의 완전한 무기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하종대 국장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번 순서부터는 동아일보 최우열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미국 해군이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첨단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을 진수했습니다. 바로 이 잠수함입니다. 미 해군 최신 잠수함, 이름이요 사우스 다코타함입니다.
버지니아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전장이 이렇습니다. 112m에 달하고요. 승조원이 132명. 토마호크 미사일을, 순항 미사일을 12기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수중 작전을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식량만 갖춰진다면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물 속에서 3개월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잠수함, 미군이 지금 마지막에 최근에 지금 건조한 거니까 정말 첨단 기술의 접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음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소음이 안 난다고요, 움직일 때? 네, 이제 지금 이 잠수함이 미국의 최고의 잠수함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요? 현재까지 생산된 잠수함 중에서 그렇죠. 가장 신형이죠. 그렇죠. 이제 며칠 전에 진수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난주 또 이번 주에 같이 우리 한국 해군하고 합동훈련하고 있는 잠수함들 있지 않습니까? 네, 미시건도 있고 투싼도 있고요. 미시간도 있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조용하다. 가장 특징이 조용하다. 조용하다는 특징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의미는 뭡니까? 은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오하이오급 잠수함 미시간 같은 경우는 잠수함끼리 싸우는 용도가 아니고 네. 또는 군함을 공격하는 용도가 아니고 그냥 물 밑에 숨어 있다가 네. 그냥 적국을 향해서 핵미사일 또는 순항미사일을 그냥 쏟아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적 잠수함하고 만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하이오는 미시간 네. 같은 경우는 투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은밀하다 보니까 워낙 네. 조용하니까 적 잠수함 즉 중국이나 러시아 잠수함이 거기도 보면 이제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핵 SLBM을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들 있잖아요. 네. 그 잠수함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격침시켜버리는 뭐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또 이 특징이 원래 잠수함은 이제 뒤에 프로펠러가 하나가 달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프로펠러가 추진체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바로 그냥 옆으로도 이렇게 개걸음 하듯이 그래요? 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직진 후진이 아니라 후진 좌우까지도 이렇게 그래서 연안 작전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은 네. 상대 항구 근처에서도 움직인단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아주 연안 작전에 특화된 그런 잠수함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잠수함 얘기 최근에 많이 다뤄봤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잠수함 이름이 있는데요. 옆에 버지니아급, 무슨 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하이오급 네. 최근에 지금 부산에 와 있는 핵추진 잠수함 150여 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한 그렇죠. 미시건호가 오하이오급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제일 덩치가 큰 거죠. 그 다음이 버지니아급, 조금 더 낮은 게 로스앤젤레스급. 여기에 이름의 특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름 보겠습니다. 미국의 주 이름을 빌려다가 붙인 이름. 그렇죠. 네. 이제 그 오데오 연안에 오하이오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구 아주 많은 오하이오주. 그 오하이오주의 이름을 따서 오하이오라는 잠수함을 제일 처음 만드는 겁니다. 네. 18,000톤짜리. 네. 그랬더니 원래 우리 그 사회 일반 또 다른 데서도 네임십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임십. 네임십. 그게 바로 그 어떤 클래스, 그 등급의 이름을 결정한다. 쉽이 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네임십이다. 오하이오급의 네임십. 그래서 앞으로 이거하고 똑같은 배는 다 오하이오급으로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 함이 미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버지니아급도 버지니아도 그 뉴욕 밑에 있는 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버지니아라는 1번 함이 나왔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다 버지니아급. 그거는 이제 주 이름으로 하는데 사우스 다코다 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로스앤젤레스급은 어떤 이름을 따온 건지 이름 보시면 아시겠죠. 미국의 도시 이름을 차용한 잠수함급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설명대로라면 이 18,000톤급 가장 큰 핵추진 잠수함은 첫 번째 진수된 게 오하이오 잠수함이어서 1호 이름을 따서 오하이오급이라고 부르고 2호부터는 이름은 있지만 1번 잠수함의 급을 따서 오하이오급의 미시건호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군요. 자, 그러면 조금 덩치는 작은데 도시 이름을 차용한 함대 호위와 연합작전을 주로 수행하는 6,900톤급 로스앤젤레스급. 지금 진해항에 와 있는 투싼 잠수함이 59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LA급의 59호 투싼 잠수함. 투싼이 이제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대도시, 중소형 도시 이런 도시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잠수함이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인데 이거는 이제 덩치가 6,900톤, 뭐 우리로 치면 뭐 엄청나게 큰 잠수함이지만 미국으로 치면 좀 작다 보니까 네. 주로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투싼도 지금 로널드 레이건보다 며칠 일찍 왔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냐? 로널드 레이건이 진입하는 길을 청소하는 겁니다. 아, 그게 혹시 위협 호위하는 세력이 업무를 있는 주로 하기 위해서. 위협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앞에서 정찰을 하고 그 뒤에 로널드 레이건 전단이 따라가고 그 로널드 레이건 밑에 다시 우리에게는 안 보여졌지만 LA급 잠수함이 반드시 한 척이 같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왕 말 나온 김에 우리나라, 우리 군이,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들의 이름은 그럼 어떤 원칙으로 붙였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급이죠. 손원일급과 장보고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호 잠수함의 이름이 손원일호기 때문에 이렇게 지은 게 맞겠죠? 장보고급도 장보고 잠수함이 1호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만들어진 잠수함들 이름을 보니까요. 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보겠습니다. 주로 왜구를 격퇴했거나 아니면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투사들의 이름을 땄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안중근함, 김좌진함, 윤봉길함, 유관순함, 홍범도함 다 항일운동 또는 왜구를 격퇴했던 의병장 그렇죠. 그런데 손원일 제독은 해군 제독의 해군 참모총장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고 그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독립운동 자금을 네.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어릴 때. 그리고 네. 정진은 고려 말에 네. 고려 말의 무장인데 왜구를 아주 많이 격퇴한 그런. 그래서 우리 잠수함에는 일본을 네. 상대한 그런 이름을 붙였고 앞으로 3,000톤급 잠수함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일본 함이 아마도 김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김구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군이 지금 건조 중인 3,000톤급 잠수함의 1호 이름은 김구함이 될 것이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아, 설이 있습니까? 확인된 건 아니군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1,200톤급 우리 해군의 잠수함, 장보고급 이후에 만들어진 잠수함들은 자, 이천, 최무선, 박의, 이종무 대충 감이 오시죠? 바다에서 공을 세운 수군 장수들의 이름을 딴 잠수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칙을 하는군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이순신 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순신 장군을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고 그렇죠. 저분은 무의공 이순신 장군이에요. 한자도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분은 선조의 14촌이에요. 뭐 네. 일종의 좀 왕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충무공 이순신 합 장군의 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계급은 방답첨사 해서 뭐 부산포 해전, 그 한산해전 이런 데서 거의 선봉장 역할을 많이 한 맹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제 이 장보고급 잠수함 자체가 장보고가 이제 신라시대 때 청해진에 있던 그 어떤 해상왕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해상왕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최무선 같은 경우에 또 대마도 정벌 했던 분이고 뭐 네.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그 바다에서 싸웠던 그런 수군 장수들이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잠수함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잠수함에 붙이는 이름들 어떻게 붙이는지 살펴봤습니다. 1,800톤급 손원일급, 그리고 1,200톤 장보고급 다 우리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잠수함 이름들이었습니다. 자, 이번 수사 여기까지 마칩니다. 김종봉 실장님, 신인균 대표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군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인도, 말레이시아, 네팔 뿐만 아니고 제가 네. 보기엔 주 부대가 네. 중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 선양에 중국 선양에. 신도산에서 그 해킹팀 원들이 거기에 은거하고 있으면서 네. 항상 평소에도 평소에는 아까 우리 김정국 박사 얘기한 대로 돈을 벌고 있다가 네. 필요할 때마다 특히 우리 남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군요. 해킹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북한은 이 세계적인 해킹 공격, 사이버 전쟁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시스템 같은 컴퓨터 OS를 사용하다 보면 미국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붉은 별이라는 컴퓨터 운영 시스템 OS를 따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킹 안 당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OS를 만들어서 쓰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 IP를 한 1,000몇백 대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전부 다 이제
경찰 천국에 이런 데서 지시가 내려가면은 딱 모여가지고 네. 해킹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힘을 합쳐서 해킹을 네. 하기 때문에 그 평소에는 다른 돈벌이를 하다가 네. 또 해킹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는 사람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추정하기로는 이 노광철이라는 인물이 사이버 부대를 총지휘한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정확합니까? 노광철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럼 누굽니까? 노광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은 네. 이건 인민군의 그 군수를 담당하는 네. 군수동호총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노광철이 해킹의 최고 책임자는 아니고 최고 책임자는 정찰총국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찰총국장의 지휘하에 해킹 부대가 운영되고 있다. 근데 지금 북한 해킹팀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인도, 그러니까 주로 서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인도에서 기점으로 퍼져나간다는 게 나와 있고요. 해킹 기술은 이란을 통해서 지금 도입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하필 인도고 그리고 이란입니까? 인도가 뭡니까? 상당히 그 IT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의 그 기술자들이 인도로 가서 많이 그 IT를 배웁니다. 네. 그래서 인도를 일단 그 해킹 거점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 죽었을 때. 그랬었죠. 그때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도 거기 있는 북한 해커들을 하고 합작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사활하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상당히 그 북한에 이 해커 능력을 가진 그런 IT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태국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란이 최근에 미국이나 인데 해킹했던 기술이 바로 북한에서 나온 기술과 같다고 그래가지고 네. 결국은 이란과 북한 간에 네. 해킹 기술을 공유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란과는 다른 무기 기술도 많이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 해킹 기술도 이란을 통해서 도입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 사이버 공격 능력도 세계를 위협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거의 완벽한 무기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심정숙 기자, 네. 어떤 내용입니까? 뉴욕타임스의 그 보도가 난 건데요. 미국의 네. 국가안보국 국장을 지냈던 인사가 미국의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완벽한 무기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그 해킹하는 그 사이버 부대가 1980년대 후반부터 양성이 됐던 게 사실이고, 네.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어떻게 보면 해킹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재라고 하면 인재인데 많이 몰려 있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사이버 강도질이라든지 불법적인 어떤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왕왕 그 북한의 소행으로 네. 그 추정이 되거나 밝혀지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는 또 이런 점도 지적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바로 사이버 공격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안성맞춤인 그런 범죄 행위가 아니겠나,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이버 해커 부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누가 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규모는 네. 능력을 어디까지를 해커로 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 네. 우리가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한 3, 4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 한국에 은행을 이렇게 해킹한다든가 하는 숫자를 한 3,000명 정도로 봤는데, 네. 지금 한 6,0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2배나 늘었습니까? 지금 몇 년 사이에? 예, 그렇게 2배로 늘어나는 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킹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인력은 한 3만 명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우. 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사람들이 평소에는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무슨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 돈을 벌다가, 네.